시장의 유망 스몰캡 종목을 만나보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KTB투자증권 스몰캡 김재훈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시장을 보면 좀 연속성 있는 흐름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는 네. 거가 있을 거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장이. 종목장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실적이 이제 이미 나온 종목들은 조금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직 중소형주 종목들은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기대감 되는 종목들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이미 실적이 발표된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상반기가 중소형주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산이 높으면 골이 또 깊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이러한 상반기에 좋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되돌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종목 고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종목장인데 장이 어렵다라는 점은 좀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또 매매를 해야 되니까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린플러스 이번 주 월요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마트팜과 관련된 이제 정책 모멘텀이 부각이 됐는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제가 아마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이게 어느 대선 후보든지 스마트 농촌 관련된 정책을 얘기할 때는 스마트팜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후보가 먼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마 다른 후보분들도 농촌 정책을 얘기할 때 스마트팜을 빼놓으시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나라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부족 그리고 이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제 농민들에 대한 복지 문제 이런 게 큽니다. 근데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농민분들이 자기 돈을 내서 투자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도움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농촌 농민들에게 어떤 니즈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은 사실 스마트팜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대선 후보들이 농촌 정책 다양하게 펼치시겠지만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적으로 부각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올해는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수출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스마트팜 전문 업체는 PR 40배에서 60배 정도 받고 있어요. 물론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인데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글로벌 수출을 한 4-5개 국가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지금 회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그린플러스의 시장은 좀 글로벌 시장입니다. 그러면 미국 업체랑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적 기대감도 높고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 관련돼서 좀 수혜가 하반기에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린플러스는 한번 올랐지만 저는 계속 가져가도 좀 되는 종목 아직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기도 좀 무난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이기 때문에 지 자체에서 하는 정책 모멘텀도 그러면 좀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정책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3개 정도 지자체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1위 업체이고 레퍼런스 가장 많은 그린플러스가 아마 수주를 좀 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플러스 저희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기업들의 ES 경영 확대가 나노의 환경 필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ESG하고 기업들이 많이들 글로벌 기업부터 우리나라 대기업까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하고 있는데 이런 ESG 중에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필수로 사용이 되는 필터를 만드는 게 나노입니다. 이런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게 보통 뭐 이산화탄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질소산화물도 발생을 하고 질소산화물이 굉장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아요. 일단 단적인 예로 이산화탄소가 이제 뭐죠? 탄소 저감에 이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탄소 저감에 있어서 질소산화물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300배 정도 더 나쁜 영향을 이산화탄소보다 미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저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가 생산하는 이 질소 산화물 저감을 하는 필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대기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나중에는 이제 중소기업까지 발전이 될 겁니다. 이런 나노의 필터를 많이 장착을 하게 되면은 나노의 실적은 당연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오기 때문에 이런 환경 규제에 대한 트렌드를 굉장히 좀 빠르게 받아가고 있는 회사로 나노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린 플러스 말씀드릴 때 좀 정책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질소 산화물이 그만큼 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에 대한 정책을 얘기할 때 질소 산화물 관련돼서도 저는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어느 후보님이 됐든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책을 발표를 하실 텐데, 그런 데 있어서 질소 산화물 저감까지도 분명히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질소 산화물까지 정책을 크게 확대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질소 산화물 저감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부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정책 관련돼서 수혜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나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환경과 관련된 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추세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정책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 규제 수혜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나노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저는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서두에 실적 나온 종목 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회사는 일단 모멘텀 자체가 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을 110억 찍으면서 작년 대비 30%가 성장을 했고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는 매출액은 한 11%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뛰었습니다. 지금 영업 레버리지 효과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비용 통제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은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꾸준히 이제 받쳐준다라고 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뭐 거의 12배,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또 신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고, 이 부분이 지금 임상 중에 있어서 내년에 허가가 되게 된다면은 아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봤던 실적이랑은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퀀텀 점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은 기존의 이제 혈당 측정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카트리지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 특히 미국 쪽에 월마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공장이 돌아가면서 중국 쪽 신규 매출이 또 크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7월부터 또 증설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기존에 팔던 물량의 한 30% 정도의 또 업사이드까지 있다라고 보면 기존 실적으로 밸류에이션 12배, 13배로 계속 낮아지는 구간에서 캐파 증설로 매출 증가, 그리고 앞서 제일 강력한 모멘텀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내년에 이 회사의 실적을 좀 퀀텀 점프 시켜준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시총은 굉장히 좀 싸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매수해서 뭐 내년까지 좀 가져가는 좀 장기 투자 전략도 굉장히 좀 유효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이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이쪽이 될 텐데 여기는 그러면은 니즈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손가락이나 이런 곳에 피를 찔러서 피를 내서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시간을 맞춰서 자기 필요할 때 계속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연속 혈당 측정기는 지금 글로벌 업체가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의 그 제품을 보면은 패치 같은 거를 몸에 붙입니다. 몸에 붙이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연속이죠, 말 그대로. 연속으로 혈당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네, 맞습니다. 얘기네요. 피를 뽑지 않아도 되고 연속으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중요점이 있냐면은 사실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이 당뇨병 환자분들이신데 당뇨병 환자분들의 가장 큰 위험도가 사실 인슐린을 맞고 사실 저혈당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점을 사전에 아예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좀 안전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에 있는 제품을 아이센스가 좀 세계에서 좀 손꼽히는 회사 이어서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허가만 뜬다라고 하면은 바로 OEM, ODM 업체 바로 선정이 가능할 거고 글로벌 업체랑 네. 바로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실적 증가도 뭐 이제 네. 앞으로는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 자체가 대략 한 네. 7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 혈당 측정기 시장을 계속 잡아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7조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에 진출을 해서 뭐 10%만 점거를 한다 그래도 사실 7천억 시장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가혈당 측정기 사업 부문 순항을 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연속혈당 측정기 시장 진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스몰캡 3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스몰캡 팀의 김지훈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